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통일교 측이 권성동 의원에게 줬다는 1억 원. 이건 현금 5천만 원과 그 논란이 됐던 관봉권 5천만 원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봉권이 든 상자에는 임금 왕자가 새겨졌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특검은 또 1억 말고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억 원이 전달된 이후 2번 한학자 총재와 권 의원이 만났는데 이때 금품의 쇼핑백이 전달됐다는 의혹입니다. 이걸 한 총재는 세뱃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과연 그럴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가져간 10만 명 이상의 당원 명부에서 통일교 신자가 책임 당원이 얼마인지 신규 가입자는 어느 정도인지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검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주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먼저요, 김건희 여사가 수감된 이후에 처음으로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그 장소는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 안에서 포착이 됐는데 저희 MBN 취재진이요, 이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외래 진료를 받았고 이제 김건희 여사도 보라매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습니다. 저 장면을 보면 뭐 심평 변호사가 김 여사가 지금 뭐 뼈만 남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 외견상으로는 일단 얼마나 건강이 안 좋은지는 판단이 힘들긴 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또 주변 일상을 좀 돌아보면 겉으로는 멀쩡해도 사실 속으로 아프신 분들이 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런 모습만 보고는 판단을 할 수가 없겠다. 그리고 이제 보통 부유하거나 고위직일수록 사실 감옥에 가게 되면 이 신체적으로보다도 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감옥에 가실 거라고 본인이 평생 생각해봤겠습니까? 예. 그래서 본인으로서 상당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평소보다도 어디 좀 아픈 데가 생기면 더 불안한 마음도 들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구치소 안에도 의료진들이 있지만 또 의료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외부 진료를 받게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진료실에 머물렀던 시간은 한 20분 정도라고 저희 취재진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박주희 변호사님, 여기 이 사진을 자세하게 보면 저기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외래 진료를 받으러 가려면 무조건 차야 되는 겁니다. 네, 이 피해자나 아니면 구속된 피고인 같은 경우는 외부로 이동을 할 때는 수갑과 전자발찌를 차도록 되어 있는데 왜냐면 갑자기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도주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하는데 근데 손을 보시면 지금 가려져 있잖아요. 네, 담요 같은 걸로 덮여져 있죠. 아마 수갑이 차 있을 거라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게 가려준 이유가 있습니다. 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외부를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니면 밖으로 나갈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가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요. 2011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이 피해자나 피고인을 외부로 이동할 때는 그 부분을 반드시 가려줘야 된다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이게 인권보호 차원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담요에 손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 있지만 안에는 수갑을 차고 발목에는 전자발찌가 채워진 상태로 외래 진료를 일단 받았어요.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글쎄 윤 전 대통령도 외래 진료 받았고 김건희 여사까지 받고 있어요. 일련의 좀 상황을 어떻게 좀 보겠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 심적인 충격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뭐 전직 대통령 내외가 구속된 상태라는 게 사실 지금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도 사실 좀 충격적인 사안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부부가 동시에 같은 사건으로 동일한 그 혐의를 받는 사건으로 동시 구속된 적도 사실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두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심적 고통이라는 게 굉장히 큰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 사실 이제 VIP였기 때문에 이제 국군수도통합병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진료를 주기적으로 경호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탄핵 이후에 이제
사저로 돌아온 이후에 사실 그렇게 좀 막 그 굉장히 관리 대상으로 받는 그런 이제 병원 그러니까 그런 치료라든가 그런 어떤 그 관리보다는 사실상 본인들이 외출하기도 사실 어려운 상태에서 굉장히 뭐 외래 진료를 받는 게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저질환들이 좀 저는 악화됐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식사도 제대로 못한다. 그다음에 예. 굉장히 굉장히 수척해졌다.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에서는 안압이 올라갔고 특히나 당뇨 같은 경우 당 수치가 지금 심하게 올랐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전직 대통령 내가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저렇게 외래 진료를 받는 풍경이 낯설지가 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앞으로 계속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개가 되겠지만 예. 그 재판 과정에서 얼마큼 본인들의 건강 상태가 변수로 나타날지 이 부분은 아마 재판부나 수사팀들도 아마 잘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그럼 박 변호사님, 저 외래 진료의 결과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의 신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네, 충분히 미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보석을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예. 근데 보석을 청구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이게 수감하기가 어려운 상태라는 거를 판사 입장에서도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 외래 치료 결과 이 사실은 지금 뭐 건강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사실은 계속 구속 상태에 있는 것 자체가 좀 힘들다. 그리고 지속적인 이 뭐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판단이 나왔다라고 하면 예. 나중에 보석 청구를 할 때 이 부분을 근거로서 이 판사가 판단하는데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뭐 단순히 아프다고 해가지고 참작해 주진 않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사실 모든 피고인들이 구속된 피고인들 다 아프다고 그렇죠. 할 텐데 네. 이게 과연 이 구속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어려운 정도로 이게 사실은 쉽지 않다. 이런 부분까지 판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게 판사 입장에서 단순히 건강이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단체 생활하는 게 쉽지 않다. 아니면 지속적으로 아니면 입원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정도까지 이르러야지 판사가 보석에 대한 이 석방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최 선생님, 네.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은 아예 오늘도 재판에 나가지 않아서 뭐 네. 10번째였나 그렇게 네. 보도를 본 것 같은데 네.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약간 조금 전략이 네.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그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절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도 응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법 수사, 그다음 불법 수사에 모든 자기들 연행하고 나오겠다고 조사 하고. 과정들이 이제 전부 네. 이게 불법으로 규정이기 때문에 안 하는데 김 여사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굉장히 그 협조적으로 하면서 지난번에도 왜 그 본인이 메시지를 낼 때도 특검을 비롯해서 그 조사하시는 분이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고 한번 또 맞아요. 입장문 낸 예, 적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보면은 특검의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협조적인 것을 할 거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패턴과 같은 기조로 할 경우에는 국민 정서라는 것도 고려해야 돼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본인이 지금 내란 수기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소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잖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혐의가 아니라 일종의 뭐 뇌물이라든가 뭐 예. 이런 이제 말하자면은 좀 개인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협조해서 형량을 낮춰야 되겠다. 플리바게닝 전략은 아니지만 협조해서 한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본인이 방어권 차원도 충분히 행사하되 혐의를 최대한 소명함으로써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형량은 최대한 낮추는 게 맞겠다.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 흔히 하는 표현대로 청명해주거나 한식해주거나 그러니까 이게 뭐 워낙 센 거니까 차라리 불법으로 규정하고 정치 재판으로 몰아가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김 여사는 16개 혐의에다가 예. 그렇게 갔을 경우에는 더 국민 정서도 정서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형량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 여사는 아마 굉장히 좀 로우키 전략, 낮은 자세로 하는 전략을 택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특검이 오늘이요 김 여사 오빠인 김진우 씨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 그림 김상민 전 검사와 관련된 혐의 때문인데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그 목걸이 왜 장모님 댁에서 나왔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목걸이 은폐하려고 하신 겁니까?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한 화백 그림은 누구 건가요? 유한 화백 압수 있습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림은 뭐 제가 사서 제가 소유했던 그림이 아니고 김진우 씨의 요청으로 제가 그림을 중개했을 뿐입니다. 잘 알지 못하고 김진우 씨로부터 받은 자금이라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특검이 보는 혐의는 이겁니다. 그 공청 관련해가지고 청탁하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이완 화백의 그림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1억 4천만 원에 구입을 했다. 이게 일단 특검은 진품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상민 전 검사하고 김진우 씨는 둘 간의 거래였다라는 거죠. 근데 박주민 변호사님, 영장심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김상민 전 검사가 그림을 사기 전에
김 여사의 그림 취향을 알아봤다. 그러면 둘 간의 거래하고는 이게 범위가 벗어나는 거잖아요, 일단은. 네, 이 부분은 이제 김건희 여사와 연결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서 사용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뇌물죄나 아마 청탁금지법이나 뭔가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관련 범죄에 있어서 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직접 증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결국에는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정황 증거로서 사실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김 전 검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그 김건희 여사의 오빠로부터 부탁을 받아서 자기가 그냥 그림을 중개해 준 것뿐이다라고 했잖아요. 예. 만약에 그 사실의 주장이 맞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그림을 사달라라고 하는 이 김 여사의 오빠로부터 이런 문자가 있어야죠. 이렇게 연락했던 정황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예. 오히려 김 여사의 취향을 물어봤다라는 거는 결국 이 김 전 검사가 구매한 그림이 김 여사를 향해서 이 김 여사를 염두에 두고 구매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김 여사가 이 뇌물을 받았다. 아니면 이 청탁금지법 위반된 선물을 받았다. 이런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로 중요하게 사용이 될 것 예. 같습니다. 추상화로 유명한 몇몇 대가들의 그림을 거론을 했다는 거예요. 문자 메시지로. 그러면 이것이 결국에는 종착지가 김 여사가 아니냐라고 지금 특검은 보고 있는데 그거는 공천 관련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어쨌든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이제 돈은 내가 지불하지는 않았다는 걸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뭔가 대가를 바라고 대리 구매를 했던 현직 검사의 신분이잖아요. 현직 검사가 왜 대리를 합니까? 그거는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것도 이 의문이 있죠. 그렇죠. 현직 검사가 왜 그럼으로써 그러니까 현직 검사의 지위를 가지고 구매자를 대리할 때 그 물건을 사는 사람으로부터 상당 부분 내가 검사가 사니까 싸게 하든가 아니면 뭘 어떻게 다르게 특혜를 좀 받겠다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이건 뭐 직권 남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혐의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형량을 좀 낮은 걸로 가겠다는 전략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게 돈 거래가 입증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김 여사의 오빠의 돈을 받아서 자기는 내 검사의 영향력을 조금 일부 행사해서 샀다는 그것만 가지고 한다면 약간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지만 내가 이거를 공천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어떤 자리 뭐 국정원장의 특급 뭐 특보 이런 걸 내가 얻기 위해서 이거를 한 건 아니다.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뭐랄까 자신의 혐의에 대한 그 무게를 좀 낮추려는 그런 전략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특검이 어느 정도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실질적인 어떤 그 증거를 확보할지 그 부분 좀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발표에서 김상민 정무사 구속돼 있죠. 그러면은 지금 오빠인 김진우 씨한테도 특검이 무언가 혐의를 적용해서 영장을 청구할 여지도 좀 있는 겁니까? 네,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지금 청탁금지법으로 사실은 이번에 의율을 했는데 이게 사실 청탁금지법을 의율한 이유는 첫 번째 대가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떤 직무와 관련돼서 금품을 건넨 것이라는 대가성이 입증이 돼야지 뇌물죄가 되는 거고 일단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 본인이 공직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뇌물죄라는 걸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이 부분을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밝혀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청탁금지법으로 사실은 혐의를 이제 적용을 한 건데 그런데 사실은 만약에 청탁금지법이든 뇌물이든 결국에는 그 중간에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사실은 개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뭐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아니면은 공범으로서 의율을 해서 구속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아, 가능성도요. 알겠습니다.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조사를 받았죠. 그 조사와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어떠한 자금도 수수한 바가 없습니다.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가 없습니다. 통일교의 전당대회 도와달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말 맞추기 시도하셨나요? 그런 적 없습니다. 한학자 총재에게 현금 받으셨나요? 검사를 20년 했고 정치는 16년 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나한테도 잘해라! 권성동 나한테도 잘해라! 내가 돈 줄게! 한 총재가 실제로 조사를 받을 시간이 한 5시간이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시간 동안 무엇을 조사하고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느냐를 보면 최순 평론가님 통일교 교리를 설파하는데 많은 시간을 썼다고 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요? 본인이 종교 지도자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와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정치인의 그 어떤 전략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그 정치인 중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상대가 묻는 질문에
고지고대로 답하는 사람이다. 이제 그 얘기가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조사 방식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특검의 수사는 제대로 응해야 되겠지만 한학자 지금 총재 입장에서는 이럴 겁니다. 본인이 지금 뭐 돈을 주고 그다음에 또 뭐 통일교회가 사람을 보냄으로써 영향력 행사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그런 혐의가 받고 있는데 예.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답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교리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종교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그 상위 가치를 주사하는 것보다 더 상위 가치를 얘기함으로써 본인은 나는 이제 이렇게 좀 이른바 세속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관여하지 않는다. 아마 그런 교리와 그런 어떤 종교의 정신을 얘기함으로써 본인이 갖고 있는 종교적 우월적 지위, 그다음에 지도자로서의 위치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해냄으로써 사안과도 좀 약간 별개로 보이게 하지만 결국 나는 이렇게 좀 사소한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난 더 큰 위에 있는 사람이다. 아마 그것을 부각시키려는 저는 방어적 전략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방어적이라기보다는 어쨌든 특검 수사에 임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실무자들이 하는 일이지 나는 그런 걸 잘 모른다는 그렇죠. 난 취지도 상위 가치 되는 있는 거죠.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공식 블로그를 보면 저희한테는 참 낯선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뭐 강성필 부대변인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독생녀, 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독생녀라는 말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예. 제가 방송에 좀 찾아보고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뭐 유일한 직계 혈통의 딸이라고 뭐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직계 혈통 딸? 그런데 본인 이름이 한학자면 아버지 한가 아닙니까? 근데 뭐 하나님이 한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어머니 제가 검색해 보니까 홍시성을 가지셨더라고요. 말입니까? 요즘 초등학생도 이런 말 안 믿어요. 그리고 예. 이런 말 하시면 기독교나 천주교 이 교인들 상당히 분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뭐 어떤 식으로든 간에 뭐 지금 특검의 조사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종교의 힘, 통일교의 어떤 무게감이라든지 위세를 가지고 좀 피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특검의 조사에 소환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신다면 저는 엄정한 또 가중 처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 변호사 실제로 만약에 검찰 조사에서 이런 식의 답변을 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겠죠, 당연히. 흔치는 않고요. 사실은 원래 이렇게 되면 쟁점과 상관없는 질문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면 사실은 원래 끊거든요, 수사기관에서. 근데 아마 특검이 이런 말을 하도록 내버려둔 것도 하나의 일종의 수사 전략입니다. 아, 그래요? 이제 첫 번째는 어차피 한학자 총재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받을 거라는 거를 어차피 특검은 기대하지 않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제 아마 이러한 뭐 그 설파 이런 종교적 교리에 대해서 설파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아마 이 조서에 다 남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이게 기소가 돼서 만약에 재판을 하게 되면 이 검사가 조사했던 조서가 증거로 들어가는데 판사가 봤을 때 이 묻는 얘기에 대답하지 않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태도 자체가 사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만약에 유죄로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 죄를 뉘우치지 않는 태도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일단은 또 본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본인 스스로 함정에 빠질 수도 있어요. 말을 실수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를 오히려 제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거는 이것도 또한 특검의 수사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영장 심사할 때도 실질적으로 한 총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이 혐의 자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무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수사를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걸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는 사실 특검의 조사에 몇 번 불응했었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로 보인다라 하면 만약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 구속 사유에 있어서 고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일교 공식 블로그에 공개를 한다라는 거는 일반 뭐 기자들이나 대중도 있겠지만 그 신자들도 보라는 측면이 강한 거잖아요. 그러면 특검이 질문하는 자리가 참부모님의 가르침을 전해지는 자리로 바뀌었다. 이게 오히려 좀 이걸 홍보하는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자, 종교 지도자에게서 가장 잃어서는 안 될 덕목이 뭐냐? 권위입니다. 권위. 그다음이 신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우라라고 신비함을 가진 존재. 우리가 흔히 저 사람 뒷면은 아우라가 있어. 그 아우라가 사실은 이제 뒤에 후광 같이 이렇게 번져나오는 그런 약간 영적 존재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일상적으로 아우라가 이제 뭐 굉장히 좀 뭔가 풍긴다 이런 이제 뜻으로 쓰이는데 그것도 약간 종교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다른 건 다 잃어도 본인의 권위와 신비주의를 잃으면은 그게 일반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말의 무게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메신저로서의 힘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학자 총재는 나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에게는 뭐 수사에 협조하고 출두하는 것으로 비춰지지만 교인들은 아마 굉장히 볼 거 아닙니까? 우리가 떠받드는 총재가 어떤 얘기를 해서 조사를 했던가. 근데 어쨌든 조사하는 데는 국가 권력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국가 권력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종교라도. 우리는 정종 분리를 택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신도들은 봤을 때 우리 총재님은 가셔서도 특검의 질문에 우리의 교리와 우리의 섭리, 그다음에 우리의 가르침을 저렇게 그 조사하는 사람들에게 설파하는구나라고 한다면 그가 갖고 있는 권위와 신비, 이런 아우라 이런 것들은 아마 훼손되는 게 최소화되겠죠. 그런 것들을 저는 말하자면 국가 권력에 아주 성실하게 조사하는 건 또 다른 일반 국민의 문제고 신도들에게는 나는 그런 와중에서도 나의 영적 가르침을 나는 잊지 않는 종교 그런 어떤 권위적 존재다. 그걸 계속 강조하기 위함이겠죠. 예. 또 하나 그 한학자 총재가 김건희 여사하고 비슷한 것이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거든요. 이것도 이후에 뭔가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속만은 막으려고 하는 저는 전략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화 변호인단도 차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학재 총재로서는 구속만은 막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만 받으면 또 통일교의 또 어떤 위세와 어떤 자금력을 통해 가지고 또 호화 어떤 그 변호인단을 꾸려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우리 국민들이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해외 원정 도박 혐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교인이 해외 도박 간다는 거, 그것도 고령인 분이 이거 진실로 드러난다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저는 교리를 설파할 게 아니라 나는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을 해야 되고 본인의 주장처럼 윤영호 씨의 개인 일탈이라면 왜 그가 개인 일탈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통일교가 권성동 의원을 통해 가지고 청탁한 혐의들을 보면 뭐 당원 가입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뭐 유엔초 5사무국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윤영호 개인의 이득과는 조금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또 한학자 총재의 허가가 없었다고 하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그 큰 돈들이 움직이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한학자 총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명을 열심히 하는 것이 본인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한 총재와 권성동 의원과 관련된 부분이 2022년 초에 이제 2번 만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만난 자리에서 금품이 든 쇼핑백이 건네졌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쇼핑백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쟁점인데 이게 박주민 선생님, 한 총재 측에서는 일단 세뱃돈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고 권성동 의원은 넥타이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검은 다르게 보고 있고요. 네, 뭐 결국엔 특검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는 특검이 이제 밝혀야 될 이제 이 과제이긴 것 같긴 한데 이 100만 원이라고 특정한 이유는요 충분히 법률적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게 1회에 줄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입니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100만 원을 넘어가면 101만 원이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데 100만 원까지는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100만 원이 들어있었는지 들어있지 않았었는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100만 원이라고 진술하는 것 자체는 이 법에서 위반되는 범위 안에서 나는 선물을 줬다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실제로 100만 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도 사실은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선물을 건네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만 원이라고 하면 5만 원권으로 20장이잖아요. 쇼핑백이 등장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특검은 그렇게 또 하나 저는 조금 의문이죠. 당시에 권성동 의원이 뭐 물론 대선 전인 것 같긴 합니다만 저렇게 중진의 의원이 세뱃돈을 받았다 종교 지도자에게 좀 낯설긴 하거든요. 좀 낯선 대목이죠.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면 한편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통일교라는 그 어쨌든 그 교단이 사실 뭐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서 해외에서 영향이 또 상당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대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큰 정치적 영향력을 꿈꾸는 사람은 그분들에게 그 지도자에게 찾아가서 절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돈의 그 액수와는 상관이 없이 그 권위를 인정받는 어떤 물증을 받는다고 그러면은 사실 그 자체로 약간 이제 뭐랄까 본인의 어떤 정치적 상징 자본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게 드러낼 수는 없지만 그런 뒷배를 종교적 뒷배를 가졌다고 얘기하면은 뭐 다선 중진 의원들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많겠죠. 그리고 일단 기본적인 세력.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켰고 또 뭐 입당시키게 했다라는 그런 지금 여러 가지 혐의들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의 액수라든가 뭐 절하는 뭐 이런 모습들 이런 어떤 표피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영향력에 대한 어떤 것들을 내가 조금 위임받을 수 있다라는 그 상징성 때문에 저는 그 뭐 절을 하고 혹은 뭐 세뱃돈이라고 하는 액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 사실은 뭐 중진 의원들이 받기에는 좀 애매한 액수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오고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세뱃돈이 이 지술이 맞다고 하면 실제로 뭔가 돈을 뭐라 그럴까요? 이게 덕담의 의미도 아니고 아무튼 돈을 건네고 유력 정치인은 가서 인사를 하고 뭐 물론 선거 때가 되면은 뭐 정치인들이 종교 지도자를 그냥 찾아받는 정도지 이런 세뱃돈 받아고 이런 것도 좀 아니잖아요. 권성동 의원이 나이가 몇 살인데 세뱃돈을 받을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을 좀 가정해 본다고 하더라도 돈을 줬어요. 그러면 본인이 큰 돈을 받으면은 이게 청탁금지법에 어긋난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면 100만 원 넣으면 안 됩니다. 100만 원인 거 확인하고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부터가 먼저 말이 안 된다는 거고 말씀하셨지만 뭐 넥타이를 100개 준 것도 아니고 그 큰 쇼핑백에다가 100만 원과 넥타이 줬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황 자체가 전 잘못된 것이고 한학자 총재도 100만 원과 넥타이를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입맞추기 정황이 저는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의 정치인들 돈 안 받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후원 정식적으로 후원 계좌에 후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그렇죠. 그런 풍토가 정착된 게 꽤 됐는데요. 그런 건 정말 구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요즘 그렇게 죽는 사람도 없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한학자 총재가 어떤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서 저렇게 이제 하는 것 같은데 흔적은 다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뭐냐면 사실 지금 권성동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저게 국민의힘의 불법적인 대선 자금으로 시작되는 그 단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저것은 권성동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선거 때 지원받았던 국고 보조금까지 반환을 해야 되는 큰 사건으로 퍼질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은 그 1억 원, 알려진 1억 원에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는 거고 특검은 여기 더 나가서 1억 원도 그렇고 이것이 과연 그러면 정치권으로 흘러갔느냐 여부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1억 원이요. 그 1억 원이 현금 따발 5천만 원이랑 저희가 한번 전해드린 관봉권으로 되어 있는 5천만 원 이렇게 두 묶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에 왕자가 새겨져 있었다는 또 보도가 나왔는데 왕자가 좀 계속 등장하네요.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부적 없죠? 오늘요? 예, 오늘은 없죠? 부적은 뭐 그게 부적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제가 손바닥에 그러고 다녔겠습니다. 그냥 응원의 개념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게 제 불찰이었 것으로 제가 그거는 인정하고요. 세 번 다 같은 분이 써주셨나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아파트에 그 이렇게 몇 분이 이렇게 계속 몰려다니시는데 이번에 왕자는 여기에 새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관봉권 5천만 원을 이제 상자가 있었는데 그 상자 포장지에 자수로 왕자가 새겨져 있다. 2022년 1월이니까 대선이 있기 전입니다. 왜 왕자가 계속 등장할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저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 볼 때마다 왕자 논란 사실 저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분이 사실 유승민 당시 후보였었거든요. 정말 집요하게 물어졌는데 당시 보면서 다들 의아하고 좀 뭐랄까 이게 정말 이게 뭐 그 무속이었을까 혹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때 의혹이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약간 이거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받아들였다는 것들을 외부에서 알고 있지 않았는가 싶어요. 결국에는 그 권성동 의원이 측근이었고 당시 선거 때 총괄 본부장을 하던 아주 핵심 중에 핵심 아니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이게 이제 윤 전 대통령, 그러니까 단순히 권성동 의원에게 왕자를 줄린 만마잖아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과정을 통해서 통일교 측도 굉장한 신뢰와 어떤 우리가 믿음을 보내고 있다라는 사인을 그런 형식적인 이제 왕자 포장에 담아줌으로써 서로 간의 신뢰 형성을 도모하려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뭐 제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본다면 그 이상은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권 의원에게는 왕자를 줄 리는 없거든요. 지금 자수로 만약에 실제로 새겼다면 꽤 정성을 들였다는 얘기인데 이게 강성필 부대변인이 얘기한 대목이 이거예요. 권성동 의원에게 돈을 단순히 줄 거라면 굳이 왕자를 새길 이유가 없다는 좀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법리적이나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이것만으로는 윤 전 대통령에게 흘러갔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좀 부족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죠.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의 손바닥에 왕자가 써 있었는데 또 동일하게 이제 왕자가 돼 있고 또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긴 하지만 대통령 선거를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된다라는 건 결국엔 당선이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해석이 가능할 텐데 법리적으로까지 과연 이 돈이 윤 전 대통령에게 과연 갔을까라까지는 사실 좀 역부족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윤 본부장이 권성동 의원에게 후보님을 위해서 써달라 이런 문자가 사실상은 윤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유효한 증거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뭐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캠프에까지 흘러갔을 거라고 보는. 맞습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게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해요. 작지만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주십시오. 저는 이게 그 윤영호 본부장이 통일교로부터 전달자로서 이것을 확답받기 위해서 저는 보낸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추측을 한번 해보면 이 왕자라고 자수를 새겼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왕자라고 자수 새긴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됐을까요? 이 정도의 어떤 디테일한 정황이 나왔다는 것은 저는 내부자의 진술이 없으면은 저는 이렇게 방송에 보도되기까지 어렵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이외에도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흘러갔다는 정황을 저는 거의 대부분 소명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고 볼 일이지만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문자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개연성은 입증됐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앞서 그 쇼핑백도 그렇지만 굉장히 구체적인 거면은 누군가 그거를 봤다는 얘기고 특검은 그 진술을 알고 있다, 확보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박주희 변호사님 한 총재의 답변을 보면 그 샤넬백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나는 샤넬이 뭔지도 모른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하는 거는 어떤 생각이에요? 자기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사실 부인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 부분도 사실 특검이 조금 더 수사를 통해 밝혀야 될 것 같은 게 한학자 총재가 직접 뭐 매장에 가가지고 뭐 샤넬백을 사진 않았겠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샤넬백을 줘라라는 지시도 안 했겠죠. 근데 그렇지만 어떻게라도 뭐 금품에 대해서 전달을 해라 이런 정도의 약간 악무적인 지시라든지 아니면 좀 추상적인 지시만 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범으로서 의유를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다만 단순히 이 부분을 가지고 공범을 의유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이 윤 본부장이 이런 금품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자금의 출처가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통일교로부터 나왔다라는 게 있는지, 그리고 이걸 전달했다라는 부분에는 보고한 문자들이나 아니면 기록한 문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토대로 한학자 총재와 연관성을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영장 심사를 할 때 앞서에서도 묻는 질문에 교리 뭐 설파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 샤넬도 뭔지도 모른다 이런 식의 진술이 영장을 그러니까 이거 좀 수상하다 해가지고 영장 청구 인용 가능성을 더 높일 수도 있나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한학자 총재는 통일교와 관련된 혐의에 사실 정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조사하는 과정, 다른 사람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라도 증거인멸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준비 작업을 시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학자 총재를 구속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도 통일교에서 그런 작업을 할 것이고 그거 자체가 수사 방해이고 증거인멸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특검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권한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쟁점이요. 어제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 관리 업체에서 당원 10만 명 이상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웃긴다! 잘한다! 자, 조금만 기다려서 연락해서 곧 도착하실 거예요. 통보 받은 사람 데려가 시간을 알려주셔야 내릴까? 통보 받은 사람 데려오라니 그 사람 압수된 대상이가?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어제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영장의 기재 내용과 달리 위법하게 집행됐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특검을 고발하겠습니다.
은 뭐 이겁니다. 통일교의 교인 명부가 있을 거고요. 국민의힘의 전체 당원의 명부가 있을 겁니다. 이 공통점이 11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11만 명에서 네. 책임 당원 이 몇 명인가를 일단 보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특검은 이 윤영호 씨한테 이 통일교 교인들 중에서 국민의힘 당원인 분들의 명단을 받았는데 그게 한 12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으로부터 확보한 국민의힘의 당원은 500만 명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150만 명 안에 이 120만 명을 집어넣으면 교집합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교집합이 11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11만 명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정말 자발적으로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네. 우리가 말하고 의심하고 있는 비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조직적인 당원 가입이 이루어져서 당원 가입이 대신 두 가지로 나눠질 거예요. 네. 그러면 이 11만 명의 이 교집합 안에서 이미 제가 생각했을 때 윤영호 씨로부터 받은 이 교인들의 명단이 있을 겁니다. 그걸 또 다시 넣어보면은 누가 윤영호 씨가 국민의힘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숫자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보통 우리가 정당에서 당원 가입을 시키면 예. 추천인이라는 것을 기재하게 합니다. 추천인. 그러니까 저 강성필이 가입을 하는데 그래요? 네, 뭐 최수영으로부터 추천 받았다. 최수영 아래 그 도표가 그려지는 거예요. 최수영 아래 100명 정도가 있고 또 이게 도표로 피라미드로 내려가거든요. 그게 당원 조직을 만들 때 가장 필수적인 조직도예요. 그래서 이미 그건 그려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500만 명에서 대조를 해가지고 확인만 해보면 되는 것이고 네. 그 대조된 분들 중에서 몇 명만 샘플링을 해서 조사를 해보면 예. 바로 진실은 드러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조직적인 당원 가입은 관련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만 건들면은 강제 수사권을 발동하면 금방 진실은 밝혀질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또 하나 쟁점이 최소편에 그럼 그렇다면 그들이 언제 가입했느냐도 그렇죠. 지금 전당대회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당대회 전에 가입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 영장에도 지금 집행 범위가 2022년 10월과 2023년 3월까지로 돼 있는 건 이건 대선 기간 때 얼마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권성동 의원과 상관이 없이 그 권성동 의원의 당대표 선거와 상관이 없이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얼만큼 많은 통일교인들이 동원됐는가를 보겠다는 거고 2024년 1월에서 4월은 그 당시 김기현 당대표가 될 때 전당대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갈래로 나눠서 보겠다. 근데 이에 후자 같은 경우는 권성동 의원이 출마를 안 했어요. 드랍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일각에서는 뭐 그때 들어왔던 사람들이 뭐 김기현을 도왔다 얘기했는데 그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고요. 예. 그래서 결국엔 중요한 건 2020년 10월에서 2023년 3월까지 그러니까 즉 한 5개월 동안 왔던 한 5, 6개월 동안 들어왔던 당원의 수가 정확하게 근데 얼마나 되냐 봐야 되는데 거기 보면 당원에 입당한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다 특정을 해야 되겠죠. 예. 입당한 날짜가 그때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강성필 대변인 말처럼 그 입당한 날짜가 또 맞아야 되고 추천인이 저는 국민의힘의 당원의 그 추천인이 기재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당원 양식 명부가. 아, 그래요? 예, 당마다 그렇죠. 다른가요? 그건 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각 당의 그 당원 규칙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거기에 그 내가 원래 자발적으로 했는지 아니면은 그건 또 땀 흘려서 했는지 이게 정말 이게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특검이 이만큼에 대한 것들을 정교하게 정말 아주 정밀 타겟하듯이 이거를 요약과 소수식으로 정확하게 추출해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은 어설프게 이것도 얘기하면 이건 정치적 논란만 또 나올 수 있는 사안이어서 예. 그럼 뭐 특검팀이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쟁점 그렇게 만약에 갔다면 자발성 여부하고 또 하나가 박주민 변호사님 한 명이 그랬든 10,000명이 그랬든 이 많고 적음도 영향을 미칩니까? 네, 근데 이제 사실 정당법에 지금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게 뭔가 영향을 미치려고 해서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까지 결과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뭔가 네. 이분 자발적으로 사실은 정당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타의에 의해서 어떤 목적 하에 의해서 정당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정당법 위반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특검 입장에서는 입증을 하는데 이 혐의를 입증하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실제로 영향을 미칠 만한 숫자가 가입이 되었다라는 게 사실 유죄를 인정하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하지만 정당법의 구성 요건 자체가 뭔가 이 결과를 미치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의에 의해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이 가입하는 것 자체를 문제를 삼기 때문에 그 숫자는 유죄 입증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는 나진 않습니다. 엄밀하게 적용을 하면 1명이든 뭐 1000명이든 강제로 만약에 입당시켰다면 그거 자체로도 문제가 되고 혐의에는 그 수가 많아지면 더 판사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강제로서 가입을 했다라고 볼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재질이 더 안 좋아지고 처벌도 중형받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영향을 미쳤냐 결과에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로 따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불법적으로 당원을 모은 다음에 그 후보가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그럼 다 무죄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앞서 장동혁 대표가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해산사항이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내놨습니다. 그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연루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통합진보당의 사례에 비추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당 해산 사유인 명백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대처가 궁금합니다. 사실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은 앞서 봤던 그 권성동 의원이 받았던 돈이 과연 그러면은 대선 캠프나 이런 데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하고 이 부분인데 먼저 박주민 변호사 앞서 장동혁 대표가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했어요. 이거 가능한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해석이 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원래 국힘에서는 임의 제출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특검이 임의 제출을 하지 않고 바로 강제 수사를 나갔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한 수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의 원칙은 사실은 임의 수사가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임의 수사가 안 됐을 때 사실 법원의 영장을 통해서 강제 수사에 나가는 게 맞는데 근데 과연 임의 제출의 범위가 과연 특검에서 요구하는 것인가는 사실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특검에서 뭐 A, B, C, D 뭐 4가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예. 국힘에서 내가 줄 수 있는 건 A밖에 줄 수 없다라고 하면 사실 그 자체는 임의 수사에 협조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특검이 어떤 자료를 요구했고 그거에 대해서 국힘이 어느 정도 임의 수사에 대해서 하겠다라는 건지 그게 좀 밝혀져야지 특검의 강제 수사가 뭐 부당했는지 과잉했는지 이 부분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정당에서 뭐 최근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뭐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정청래 대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사실 지금 국민의힘 자체 정당 해산과 관련해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예.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정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전에 모의를 하거나 아니면 사후에 모의를 해서 계엄 해제에 방해를 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 정황이 예.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정당 해산의 요건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이 조직적인 당원 가입도 이 정당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국민의힘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상황을 지금까지 쭉 전개되는 걸 보면 그동안 제가 공직선거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거의 유죄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당비를 내야 돼요. 네. 이 당비를 그 많은 사람들에게 모두 그들에게 자비부담을 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게 요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아무리 소액이라고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만 따지면 1,000원이기 때문에 적지만 그게 어쨌든 간에 어떤 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자금에 또 투여했다면 더 큰 문제로 번지는데 예. 결론은 국민의힘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장동혁 대표 체제이고 그때 대선 때는 장동혁 체제와 이 상관이 없는 분들이 또 지도부였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체제에서는 이와 관련된 것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특검의 어떤 조사에 협조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게 잘못된 유죄로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판명이 돼도 지금의 국민의힘이 살아날 수 있는 희망과 어떤 통로가 열린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수영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확인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럼 정확하게 특검도 지금 그 영장에 기재했지만 그 시기에 특정해서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외부의 압력으로 해서 들어왔는지를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저 입증하기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특검이 그것을 잘 입증해낸다 그러면은 지금 강성필 부대변인 말처럼 사실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사실 본인과는 별개의 건으로 처리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구 지도부의 잘못과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 체제의 문제를 신 지도부가 그걸 다 뒤집어쓸 수 없는 거니까. 다만 이제 이 분리대응을 얼만큼 정교하게 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의 수사가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거는 이제 당에서 대처할 문제긴 한데 제가 보기에 그것을 과연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끔 특검이 얼만큼
명백하게 증거처럼 꺼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게 명백하다면 가능할 그렇죠. 수 있지만 명백하다면 그거는 당에서도 분리 대응을 하는 게 맞겠죠. 주말인가요? 그래서 대구에 장외 집회 네, 하죠. 이번에 첫 장외 집회를 대구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대정부 질문에서 나경원 의원과 설전은 아니고요. 뭐 질의를 주고 받았네요.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진숙 그렇게 대단치 않다.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단히 큰 방해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민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따라서 물러났다면 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저는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예, 감사합니다. 나경원 의원님, 대정부질에 만들면 안 됩니다. 최소한 예의를 지켜야 뭐 하는 겁니까? 저 장면이 참 특이한 장면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참이 됐는데 전임 장관급 인사가 나와서 야당 의원이 질의자로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입장을 대변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본질을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좀 법으로 좀 정비를 해가지고 예. 기관장들은 사실 대통령의 임기와 맞추는 것을 저는 빨리 현실 법제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뭐 감사원장이라든지 뭐 어떤 독립적 권익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예. 자, 그러면 어제 있었던 얘기에 대해서 말하면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금융위원장 축출법도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금융위원회도 사실상 해체되고 금융감독위원회로 통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금융위원장 뭐 축출법이 되어야죠. 근데 왜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도 기획예산처와 재경부가 하나로 통합되어 가지고 지금의 기재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도 국민의힘 뭐 그런 주장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본인의 정치적인 무게를 조금 확산시키고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저런 발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저는 지방선거 출마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민주당도 이제 이진숙이라는 이름 세 글자 별로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민주당이 키워준다고 막 본인 스스로 몸값을 올리는데 저희가 그럴 필요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분 같은 경우 과거 MBC 사장으로 재직할 시절에 법인카드 사용을 불법적으로 했다는 혐의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조사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런 공중파에서 이 이진숙 뭐 몸값 올려주는 그런 행동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희는 종편.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 그런 의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 장면이 그러니까 저 워딩을 보면 대단하다고 본인을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 속내가 있는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권이죠. 여권에서 나 하나를 축출하려고 법까지 만드는구나. 우리가 뭐 위인설법이라고 얘기하는데 특정인을 위한 법이 아니라 특정인을 축출하기 위한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까 그 답변에서도 만일 내가 자진 사퇴를 했더라면은 이번에 새롭게 통과되는 방송통신시청자미디어법은 통과되지 않았을 거다. 만들지 않았을 거다. 그냥 이 체제로 갔을 거라고 하는데 저는 하나 아쉽게 생각하는 그 여권의 전략은 겁니다. 차라리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위원장은 이준숙 위원장이 하더라도 대통령 몫으로 지원할 수 지명 여권 몫이 3명이고 야권 몫이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상화를 시킨 다음에 해도 될 일이었는데 정상화에 대한 시도는 하지 않고 바로 그냥 이번 그 방송통신위원회를 사실상 해체시켜버리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어떤 기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또 거기에는 이제 인원을 좀 더 늘려가지고 이제 7인 체제로 가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게 해보지도 않고 그다음에 시도해보지도 않은 채 빨리 이제 축출해낸 다음에 여권이 맞는 대로 방송 지형을 정책을 만드는 그런 기관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이게 과연 온당한 건지.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진숙 위원장의 존재감이 커진다 안 커진다를 떠나서 여권이 이렇게 말하자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타겟을 하는 순간 굉장히 이진숙 위원장이 맞받아치면서 스스로 몸값을 좀 키우는 원하든 원치 않았든 그런 구도가 형성된 점에 대해서는 여권이 이게 온당한 전략이었는지 한번 저는 되짚어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아니 아까
대단한 방해꾼이라고 본인을 얘기했어요. 이게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정부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연된 책임은 어느 정도는 느껴야 되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이 민주당의 대단히 큰 방해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방해꾼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좀 부정적인 단어 아닌가요? 예. 그래서 저는 저러한 표현은 전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방송통신이 그동안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이 와가지고 예. 얼마나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방송통신 정상화를 위해서는 저희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이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체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거듭나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그리고 사실 지금은 이 뭐 EBS, KBS, MBC 뭐 이런 데 장악한다고 해서 정치권에 크게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이미 지금 레거시 미디어와 같은 이 어떤 정치 지형의 어떤 언론의 지형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목맬 필요도 없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경찰에서 오늘 이르면 이제 법카 사적 유용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어요. 그러면 지방선거 뭐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게 검찰 송치하고 검찰이 기소하고 재판을 받게 되면은 출마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나요? 출마는 지장이 없죠. 그러니까 3심까지 확정돼야 이제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없는데 공천을 주기가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의원이 이제 어떤 그 1심에서 유죄를 받으면 탈당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3심에서 무죄까지 받아서 돌아오면 우리가 다시 복당시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1심에서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설령 이제 그러니까 1심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걸 과연 공천을 주느냐 이거는 이제 사실 그 지도부의 판단 여부라고 봐요. 왜냐하면 물론 뭐 대구시장 출마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이렇게 해줘서 당선이 됐는데 만일 3심에서 유죄라도 나와서 직을 박탈될 경우에는 과연 그렇다면 이거는 또 지도부가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사실 출마에 있어서 자유롭고 뭐 큰 제약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정말 선택을 하느냐의 부분은 좀 고심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방선거가 임박해 와서 실제로 뭐 공천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사항은 서울에서요. 이 때 아닌 반중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일단 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하는 집회를 하고 있던데 지금 명동에서 그런 짓 하고 막 그러던데 관광객들 상대로 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물건도 좀 팔고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완전히 깽판을 쳐가지고 이기대만 하세요. 중국인들과 마찰도 있고 만전상의 우려로 반중 정서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특정 자극적인 발언들은 전부 생략할 거고 윤석열 일단 집회에 참석하는 인원은 극소수입니다만 오늘도 7시에 저쪽에 한국은행 쪽 이제 명동 건너편에 그쪽에서 또 반중 집회가 예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요. 글쎄 지금 좀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좀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통령도 지금 언급할 정도니까 뭐 가볍게 보는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총리도 엄격한 대응을 지시한 걸로 아는데.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지난 3개월간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서울 명동에 주한 중국 대사관이 있어요. 맞아요. 이 앞에 이제 보수 단체에서 3개월 동안 연을 계속 규모는 작지만 계속해서 이제 이게 이어지다 보니까 이 장소가 명동 입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인들도 불만이 나오고. 주중 대사관을 찾는 사람들도 불편함을 느끼고 그다음에 실제 제중 동포들은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대한민국에 80만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굉장히 좀 말하자면은 뭐 사실 비속어까지 쓰면서 짱뭐라면서 이제 하니까 마음 불편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여기에 대한민국에 와서 세금 내고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다문화 가정도 이제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이렇게 일종의 포용주의도 우리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제재하자 하는데 문제는 또 뭐냐면 제재를 하니까 이게 풍선효과 여기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튀어요 어디로. 그러니까 오늘은 뭐 한국은행인지 모르겠지만 대림동 같은데 왜 우리 그 중국인 동포 제중 동포들이 많이 산다고 하잖아요. 그쪽으로 가서 하고 일부 또 잠실까지 가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은 사실 우리 국가에 주는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부정적이긴 한데 또 이게 정부가 개인의 표현 자유를 얼마큼 통제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여기에 대해서
약간 배치가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단속하긴 하되 예. 또 그다음에 지금 더더군다나 APEC이 조만간 있지 않습니까? 예. 다음 달에 이제 경주에서 있는데 시진핑 주석도 지금 온다는 이런 이런 소식도 있다 보니까 정부로서는 이게 좀 예민하고 좀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중국인들이 많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앞서 저희가 영상에도 보였지만 오성홍기라고 하죠. 중국의 국기를 찢는 모습을 만약 중국인들이 그걸 봤을 때 극히 일부의 시위자들이 하는 거지만 이게 좀 문제가 외교적으로요.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저는 이거 예산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부 당국에서 저는 엄정하게 저는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게 왜 위험하냐면 우리가 과거에 사드 배치 때나 코로나 때나 이 중국 관광객들이 바로 딱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싸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 번잡하다는 이 명동이 한가해져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 또 그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물건은 되는 분들 또 관광객 그 관광과 관련된 곳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전체적인 어떤 생활고에 시달릴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예.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 국민들도 지금 중국에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한국에서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혐오스러운 어떤 행태가 벌어진다고 하면은 그들의 안전은 누가 보장을 해주겠습니까? 예. 그들과의 어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왜 피해를 당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과거에도 미국의 LA 폭동 기억나시잖아요. 무고한 한인들이 재산적인 피해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곧 에이펙 정상회담 열리고 13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미국의 대통령과 중국의 주석이 와서 한자리에 모입니다. 예. 이때 양국의 관계가 잘 개선이 되면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갈등이 좀 완화가 되면 그 낙수 효과는 사실 한국이 가장 크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본인의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할 수는 없겠지만 제발 좀 정도껏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저는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서 뭐 혐중, 모욕, 뭐 욕설 이렇게 해가지고 마찰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건데 왜 저렇게 중국에 대해서 반중 이런 게 예전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그때부터 이어져 오는 그 건가요? 그것도 있고 이제 일종의 이런 게 또 있어요. 그 이제 좀 약간 정치 경제적 문제가 다 복합적인 건데. 예. 우리는 이제 재외동포들에게 투표권을 주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렇게 안 해요. 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중국에서는 투표권을 안 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게 호혜 평등이 어긋난다는 얘기가 있고 또 지금 중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부동산을 막 구매하는데 우리는 제한을 뭐 6억이든 7억이든 대출 제한도 받지만 중국인들은 그런 게 없이 막 이제 부동산을 취득한다 이런 것들이 이른바 반중 또 이런 정서를 좀 자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어떤 사회 정치적인 것보다도 오히려 사실은 여기에서는 그 좀 정치적인 것들, 즉 말하자면은 보수는 좀 친미, 그 다음에 진보는 친중이라는 약간 이런 이제 구도가 있다 보니까 보수 단체들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서부터 윤 어게인에 이르는 것까지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구호가 나올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는 반중이라는 또 하나의 그 일종의 프레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수에 또 재결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건 국가 간의 외교 문제를 가지고까지 얘기하는 거는 조금 저는 자중할 필요는 있다는 그런 생각.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의 찰리 커크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전한길 씨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 영상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찰리 커크께서는 저의 개인적인 또 롤 모델이었습니다. 저 역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사실 이 행사 보면서도 누가 총 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제가 이틀 전에 150만짜리 방탄복도 구입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강경보수, 구구 이런 쪽에서 주제가 윤 어게인 예전에 있었고 찰리 커크 추모하는 앞서 보신 반중까지요. 이런 현상이 지금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과거에는 이제 그 이념의 것들이 이제 일종의 약간 뭐 반공이냐 뭐 친미냐 뭐 이런 걸 했는데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이제 보수냐 진보냐의 개념들이 조금 말하자면은 이제는 그 학술적 가치까지 이제 좀 전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찰리 커크 같은 사람이 한국에 와서 했을 때 굉장히 유연하게 얘기를 하면서도 보수의 가치들을 정면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유럽 전체에 퍼져가지고
뭐 지난번 영국 런던에서는 11만 명이 모이는 그런 대규모 이제 예. 그 찰리 커크 추모 집회.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종의 반자유 진영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혐오하는 이렇게 지금 대립의 극단 전선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찰리 커크의 죽음이 저는 또 약간 트리거 방아쇠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 전 세계가 어찌됐건 트럼프가 중심이 되는 일종의 미국의 어떤 중심주의와 그다음에 그 시진핑이 중심이 되는 중국의 1대1로 같은 중화주의가 굉장히 이게 전 세계를 양분하면서 나타나는 이제 그런 보수와 진보의 약간 그 대척점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흐류, 네, 기류라고 저는 거는 생각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게서 과연 이런 세력들이 제도권 정치에까지도 실제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내일 뭐 자개 집회 대구에서 네, 네. 하지만은 이런 단체들이 만약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그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내일 집회에 절대 당이 허용했던 예, 구호나 예. 피켓외에는 들지 말아라. 뭐 윤 어게인이라든가 다르게 자극할 수 있는 건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거는 잘못했을 때 정치적 다양성과 포용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잘못하면은 결국 과거로서의 회귀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광장으로서 그 국민의힘이 수렴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장동혁 대표가 완전히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찰리 커크의 죽음을 계기로 이 문제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강성필 부대변인은 어떤? 일단 저는 찰리 커크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는 저는 잘 몰라요. 예. 하지만 최소한도로 전한길 씨가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보수주의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 이분 뭐 정치에 대해서 압니까? 이분이 뭐 보수의 가치가 뭔지 알아요? 저는 그냥 이 전한길 씨는 그냥 찰리 커크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친하고 조금 유명한 젊은 정치인이라고 하고 또 보수 쪽이라고 하니까 그냥 거기에 빗대가지고 숟가락 얹히려고 하는 것 같고 예. 저는 보수의 가치와 과연 부정선거 음모론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저는 전한길 씨한테 묻고 싶어요. 저는 절대로 제 주변에도 보수주의자들 많이 있지만 부정선거론 믿지 않거든요. 근데 전한길 씨가 하는 말을 보면은 그저 부정선거론 그리고 무모한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찬양, 탄핵이 잘못됐다. 제대로 된 근거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전한길 씨와 관련해가지고는 장동혁 대표도 단호하게 선 그어야 되고 장애투쟁하는데 뭐 구호를 일치시킨다? 안 될 겁니다. 보통 우리가 장애 집회 하면은 강성 지지자들이 가장 먼저 오고 가장 열심히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분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장애투쟁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설 이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송원석 원내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보 받았어요. 조희대가 윤석열을 만나서 이재명 건이 올라오면 내가 대법원에서 바로 정리해버리겠다라고 했다고. 윤석열 탄핵 이후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희대가 4인이 회동했답니다. 조희대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제보란 것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개인의 목소리 또는 변조되거나 AI가 만들어낸 목소리일 뿐 조희대 대법원장과는 아무런 관련조차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그 당사자들이 지금 일제 부인하고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최초에 거론하신 분께서 해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일단 최소영 변호사님, 앞서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저 녹취가 AI로 만든 그렇죠.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공세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예.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당신 도둑놈이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난 도둑질한 사실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요. 당신 도둑질하는 거 누가 봤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분 나오라고 누구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정 억울하면은 가서 수사기관에서 아니라고 해명하고 그 사실 입증하세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최초의 것이 AI. 처음에는 뭐 지라시라 그랬다가 뭐 했다가 얘기가 막 돌아가는데 AI. 근데 저도 들으면서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목소리 같은 생각은 들었는데 예. 여기에서 보면은 정말 허접하기 짝이 없는 게 그 당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분이 오찬 회동을 하러 가잖아요. 예.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예약제로 운영되는 식당들에 대해서는 노출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 대통령 국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권한대행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 사안 자체가 다 대통령의 기록관에 남는 그 일종의 국가 행사 같은 성격을 띱니다. 예. 그런데도 4인이 회동을 했다고요? 산에 숨어서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도 야, 이 부분 더 이상 우리가 공세하기 어려운 것 같다니까 최초에 제보했던 사람이 이 문제를 좀 해명하는 게 좋겠다고 결국 서영교 의원에게 이제 문제를 좀 공을 넘기는 것 같은데 예. 이거 해명하지 못하면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엊그제 퇴근하면서 명백하게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굉장히 센 발언을 한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민주당에게 상당 부분 지금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골든타임을 민주당이 스스로 발목 잡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지금 이 주장에 대해서 뭐 김병기 원내대표는 처음에 의혹을 제기한 분이 해명해야 된다 아까 얘기를 했는데 분위기는 어떤 거예요? 근데 지금 좀 호도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예.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녹취록이 AI로 제작된 가짜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보한 사람의 녹취록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음성 변조 같은 차원에서 AI로 녹음을 튼 거예요. 아예 없는 것을 창작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거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지금 국민의힘이 잘못 알고 공격하는 것처럼 정말 제보자가 없는데 그 유튜브 뭐 회사의 대표가 본인이 녹음을 해가지고 이것을 뭐 AI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없는 것을 창작한 거기 때문에 가짜 뉴스겠죠. 그런데 그 매체에서 정말로 제보자에게 녹취록을 땄는데 그 목소리가 그대로 나가게 되면 신원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AI로 제작을 했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 언론사에서도 이제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음성 내역, 네. 뭐 대역 연출 이런 맥락이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리고 사실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 그건 본질도 아닙니다. 예. 뭐가 본질이냐면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거예요. 뭐냐? 아니 고등법원에서 결정이 3월 26일 날 났는데 예. 소부에 바로 전 그 대법원으로 이틀 만에 와버립니다. 그리고 소부에 이틀 만에 해부를 하고 그 소부에서 전원 합의체로 넘어갔는데 또 거기서 이틀 만에 결정을 해버려요. 파기환송.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5월 15일에 선거 그 기일을 잡습니다. 재판 기일을. 예. 근데 그때는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에요. 우리 헌법에는 선거 운동을 공정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건 헌법 침해한다고 저희 민주당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대선에 개입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렸고 두 번째,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해버렸어요. 근데 수십 년간 내려왔던 구속 시간을 산정하는 방식을 날짜에서 시간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그게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주고 나니까 다시 시간이 날짜로 다시 변한 거예요.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수십 년간 내려왔던 이 관례가 깬 판결을 한 지기현 판사 불러가지고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어야죠. 그리고 국민에게 입장을 표명했어야죠. 근데 안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AI 논란은 진짜도 아니지만 본질도 아니고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이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그 지기현 판사를 배제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대선 개입에 관련했던 그 내용들은 추후에 예. 우리가 추궁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 비판할 수 있어요. 뭐 왜 대법원장이 그렇게 정치에 개입하는 시기에 민감한 판결을 내렸느냐. 그다음에 왜 지기현 판사는 그렇게 했느냐라고 비판할 수 있어요. 예. 자정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가짜 뉴스 만들어서 저 평생 쌓은 법률가의 명예를 통째로 훼손하는 거 그건 잘한 일입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라 말씀하시는데 전직 권한대행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것이 오도되고도 된다. 네. 결과만 선하면 과정은 어때도 상관없다.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그 말하자면 한국의 지금 정치 문화를 퇴행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런 과도한 공격이 예. 결국에는 자신들이 의도한 걸 관철하기 위해서인 거라면 그것 또한 선민의식이고 예. 본인들이 정의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굉장히 오독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그거는 뭐 그것대로 하고 근데 이번에 제기된 논란에 대해서 오늘 좀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 부분도 예. 사실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열린공감 TV라는 그 매체에서 나오는 AI 그 의혹도 있는 거지만 제보도 있는 거지만 과거 정부 윤석열 정부 민정에서 고위직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지난 5월 달에 그 열린공감 TV에서 했던 매체에 제보가 있었지만 저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무게를 별로 두지 않았던 것은 그때 당시에 제보자가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분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서영교 의원이 밝히고 있는 분은 어쨌든 고위직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여기에 대해서 신뢰성을 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최수영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뭐 신빙성이 없는데 이것을 폭로한 것이다라고 하면 저는 서영교 의원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관련해서 뭐 더 하실 괜찮습니다. 얘기 네. 있어요? 네. 그러면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구경만 나오신 거예요? 타시는 건 아니고? 여행 것처럼 사진도 많이 찍을 수 있고 또 다양한 곳을 갈 수 있으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불편하거나 불필요하면 또 뭐 그에 대한 걸맞는 평가가 나오겠죠. 도시민들이 가지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부터의 힐링, 자유 혹은 치유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분과 이어가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박주희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제도 이서 한강버스 소식 전해드렸는데 화제가 됐긴 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많은 사람들이 어제 모였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에 마곡 선착장을 출발한 첫 배는요.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매진이 됐다고 하고요. 예. 대기표를 받은 시민만 300명이 넘어설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더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선착장 밖으로 긴 줄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예. 이렇게 정식 운항 첫날이었던 어제 하루에만 모두 4,361명이 한강버스를 이용을 했다고 집계가 되고 있고요. 정원이 190명입니다. 예. 190명 기준으로 각 구간별의 평균 탑승객이 150명을 넘어서서 좌석 점유율도 80.3%에 달했다는 집계가 나왔는데요. 예. 주말도 아니고 어제가 평일이었다는 점을 그렇죠. 감안을 할 때 예. 상당히 인기가 많았고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다라고 볼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강에서 서울의 명소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쉽지 않다 맞습니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뭐 당연히 많이 신청했나 봐요. 그렇습니다. 한강버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 이동을 하면서 한강 주변의 주요 스팟들을 볼 수 있다는 점이 꼽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한강버스의 요금이 3,000원이잖아요, 편도로. 근데 찾아보니까 한강에서 유람선을 타려면 기본적으로 최소 성인 기준으로는 15,000원 정도는 내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따져봤을 때 비용 면에서도 한강버스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인지 실제로 한 외국인이 SNS에서 이걸 보고 타러 왔다라면서 배에서 보는 롯데타워 등의 한강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너무 좋았고 한 번 더 타려고 한다. 이런 후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관광용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임주혜 변호사님, 그러면 타본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좀 엇갈렸습니다. 먼저 이 서울 곳곳을 누빌 수 있는 교통수단이 다양해졌다는 데에는 합격점을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경치도 아름답고 워낙 이 배가 깨끗하다 보니까 관광용으로는 적합하다 이런 평가들이 줄을 이었는데 또 상반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현실적으로 이용이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평가도 줄을 이었는데요. 예. 재밌는 반응들이 참 많았는데 팀장님이 자네 어딘가 이렇게 전화 오면 네 지금 강 위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할 정도로 예. 이 배차 간격도 굉장히 길고 일단 기본적으로 느린 속도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그리고 약속 시간에 딱 맞추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반응도 줄을 이었습니다. 예. 그 요금은 3,000원으로 책정했다는 거는 대중교통의 성격을 띠고, 그러니까 출퇴근용으로 좀 활용하라는 취지였을 거
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대중교통이라면은 마땅히 가져야 되는 그 특성들이 있는데 네. 일단 효율성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서울 곳곳을 운영할 수 있는 시민들의 발이 돼주는 건데 이게 취지도 좋고 경치도 좋고 다 좋은데 시간이 좀 걸림돌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꼭 모든 대중교통이 효율성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다른 버스나 지하철이 빠르게 서울 곳곳을 누비니까 이렇게 때로는 낭만적이게 특히 퇴근 시간 같을 때는 충분히 이용해 볼 만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뭐 그런 의견 낼 수도 있죠. 그러면 첫날에 뭐 행사 잘 마무리됐나요, 운행이? 네, 일단 운행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네. 어제 운행이 나선 배가 4척이었거든요. 근데 그중에 한 척의 내부 화장실에서 오물이 역류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직원들이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휴지, 화장지나 또 걸레로 화장실 문틈을 막고 문을 테이프로 막아서면서 결국 이 배에서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없었는데요. 예. 그래서 한 승객은 화장실이 급한데 화장실을 쓸 수 없다 보니까 다음 선착장에서 내려야 했다. 이렇게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한강을 지나가는 거라서 중간에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이게 정거장이 다음 정거장이 가깝게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면 진짜 자칫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특히나 이게 마곡에서 잠실까지는 2시간 정도 걸린다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뭐 근데 서울시 측에서는 이게 뭐 변기 자체가 화장실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용자들이 갑자기 몰리면서 뭐 휴지나 물티슈나 이물질을 이제 변기 넣다 보니까 막힌 사고다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사실 이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대비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뭐 그냥 건물에서도 이물질 넣어서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한테 뭐 이물질을 넣지 못하도록 충분히 안내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수압이 사실 배 아니기 때문에 수압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대비를 해서 이런 뭐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저는 이게 뭐 큰일일까 싶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관계가 워낙 넓으니까 저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네요. 그럼 민주협에서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문제들은 뭐 없었나요? 이 한강버스의 정원이 199명입니다. 예. 그런데 어제 첫날이기도 했고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받다 보니까 아직 운행이 시작되기도 전에 50명 넘게 타지 못하는 인원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하나만 놓쳐도요. 다음 지하철 5분, 6분이면 오지만 그 5분, 6분 때문에 지각할 수 있어서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데 지금 이 한강버스 같은 경우에는요. 운행 간격이 1시간에서 1시간 반이었습니다. 이 한강버스 놓치면 다음 한강버스는 거의 2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을 불편함으로 충분히 꼽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곡에서 잠실과 마곡을 운행하는데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할 때 이 한강버스는 2시간 7분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이제 내릴 때마다 이 배를 다시 묶고 풀고 하는 그런 작업을 거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돼서 17분, 18분 정도 늦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좀 느리다는 평가를 받는데 타고 내리는데 다른 수단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상황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금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선착장에 내려서 다음 대중교통과의 그 연결 고리가 너무 멀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그마저도 정확하게 홈페이지에 다음에 이 선착장에서 그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좀 오류로 다른 버스 번호 같은 게 기재된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글쎄요,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지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지하철 직장인들 그 열차 배차표 앱 해놓고 그 시간 맞춰서 갈 정도로 빠듯하게 움직이는데 박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또 문제가 있던가요? 뭐 가장 개선해야 될 문제는 정시성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강버스가 관광용으로 염두에 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출퇴근용 대중교통으로서 하나의 이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러려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시에 와야 되고요. 그래야죠. 그리고 예정된 시간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 한강에서 떠난 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육로에서 버스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유속이라든지 아니면 기상 상황이라든지 이런 변수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 변수도 충분히 계산을 해서 이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출퇴근용이라고 하면 배차 간격이 좀 짧아야 되거든요. 놓치고도 다음 버스를 타고도 사실상 출퇴근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배차 간격이 너무 긴 거는 사실상 일상적으로 사용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놓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다음 소식은 1인 기획사 뭐 불법으로 운영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저번에가 성시경 씨였는데 더 나오고 있나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트롯 가수 송가인 씨입니다. 송가인 씨가 지난해 9월에 자신의 친오빠와 함께 1인 기획사를 설립을 했는데요. 예. 그 이후에 지금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채로 운영을 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송가인 씨는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자신이 이 회사를 설립한 건 맞지만 매니지먼트 업무는 다른 업체가 맡고 있어서 이 같은 절차가 있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걸 알자마자 바로 오늘 중으로 등록 신청을 하려고 한다. 굉장히 발빠르게 수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임 변호사님, 송가인 씨 말고 또 있나 봅니다. 그렇죠. 사실 1인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다. 내가 직접 내 회사를 설립하고 있다고 밝힌 연예인들이 참 많았는데 예. 그만큼 제대로 등록을 하지 않은 연예인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강동원 씨 역시도요. 2023년 1인 기획사를 설립했는데 미등록 상태로 운영이 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김한선 씨 역시도 지금 1인 기획사를 설립했는데 제대로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도에 1인 기획사를 설립한 21 출신 가수 CLC 역시도 이번에 제대로 등록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이 정도면 그동안에 왜 적발이 안 됐을까 좀 의문이 생기네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당국이 좀 방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서야 이제 막 도드라지는 부분인데요. 예. 이게 워낙 이 대중문화 예술 부분에 있어서 매니지먼트 사업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법이 201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 대중문화 예술 기획업을 할 수가 없도록 하고 어떤 결격 사유라든지 자격 요건 아니면 아니면 자본금이라든지 전문 인력이라든지 이런 규제 사항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인 기획사 같은 경우는 이런 규제 사항이나 등록 요건을 갖추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당국이나 경찰이나 국세청에 대해서 단속하지 않다가 최근에 황정음 씨도 그렇고 횡령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탈세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이제서야 이제 당국에서 조사가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후죽순 생겨버린 1인 기획사들에게 문제가 많다라는 걸 이제서야 사실은 이제 적발하게 된 겁니다. 예. 사안이 커지다 보니까 성시경 씨는 사과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성시경 씨는 며칠 전에 기획사 불법 운영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자마자 공식 입장을 내고 해명을 했습니다. 처음 회사를 설립할 때와 법이 달라졌는데 알지 못했다. 이제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예. 이 해명에 이어서 어제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팬들에게 직접 사과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성시경 씨는 자신이 여러 기획사를 돌면서 많은 일을 겪고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라면서 예. 덩치와 비용을 줄이고 내 능력만큼만 하자라는 취지였지만 등록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서 착오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은 그것이 소득 누락이나 또 탈세 목적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소득은 세무사를 통해서 투명하게 신고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서 탈세 목적으로 이렇게 소속사를 무등록 상태로 운영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해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임 변호사님, 이게 1인 기획사인데 계속 이런 1인 기획사가 유독 이런 미등록 사태가 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사실 1인 기획사도 기획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2인 기획사, 3인 기획사 이렇게 네. 언급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1인 기획사라고 일반적으로 통칭을 하는 건 일반적으로 연예인 한 명이 소속되어 있고 본인만을 전담하는 그런 회사를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 함께 운영할 때 1인 기획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은 1인 기획사도 기획사입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엄격하게 지켜야 함에도 사실상 관행과 방치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1인 기획사는 사실 나 혼자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나를 도와주는 수행 인원도 적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좀 편하게 요건들을 좀 건너뛰면서 운행해도 된다라는 좀 관행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사실상 이런 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알리고 등록을 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이 교정 당국 같은 경우에도 좀 방치해둔 것이 아닌가. 관행과 방치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게 등록을 하면 혹시 손해보는 부분이 생기니까 앞서 성시경 씨도 탈세에 관련 없다고 했지만 그러지 않을까 하는 시각이 있거든요. 실제로 등록을 하면 불리한 게 있는 건가요? 아니, 불리한 건 없습니다. 오히려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법이 만들어지던 계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2014년에 만들어졌는데 워낙 그 당시에 연예인들의 노예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정산 지연이라든지 이런 아니면 이 매니지먼트 안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서 이 제대로 된 투명한 이 매니지먼트사를 운영을 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매니지먼트 사업, 그러니까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교육을 정규 교육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본금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규제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런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되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름아름 사실은 등록하지 않았는데 사실 몰랐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저는 콘텐츠 분야를 많이 다루는 변호사로서 이해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생 매니지먼트사 같은 경우는 다 등록을 하거든요. 그리고 2014년 이전에 만들어진 업체들도 다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 못했다라는 건 사실 좀 납득되지는 않고요. 근데 다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원래 계약서상 정상 같은 경우는 뭐 30일 이내, 3개월 내내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정상 기간을 정해야 되는데 근데 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실 그런 표준 계약서의 적용도 사실 받지 않고 정산 기간도 사실은 기획사 내부적으로 임의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운영의 편리성에 때문에 뭐 등록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 그런데 그 대형 소속사 말고 이렇게 연예인들이 1인 소속사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겠죠. 일단 수익 구조 면에서 유리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형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이 벌어들인 돈을 그대로 다 연예인에게 지급하지 않잖아요. 활동하면서 발생한 여러 비용들을 떼고 또 계약서 상에서 정해놓은 비율대로 수익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1인 기획사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 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자율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굉장히 크게 꼽히고 있습니다. 대형 기획사에 있다 보면 자기 뜻이 아니고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회사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뭐 스케줄이랄지 활동 계획이랄지 뭐 이미지 관리랄지 이런 것들이 회사 중심으로 결정이 되지만 1인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 본인이 직접 의사 과정 결정에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는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1인 회사를 차린다고 해서 이게 모든 실무 업무를 직접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매니지먼트 업무는 또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하고 법적인 문제, 또 세금적인 문제는 변호사나 세무사의 조력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활동 기간이 꽤 오래된 연예인의 경우에는 이 대형 소속사에 소속돼야 된다는 필요성이 더 떨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서서히 뭐 적발되고 있어서 빨리 등록을 하고 또 법을 지키면서 활동을 해야 되겠죠. 다음 사건은 참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초코파이를요 허락 없이 먹었다가 지금 재판까지 간 사건이 있습니다. 초코파이. 네, 황당하지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 맞습니다. 지난해 초에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인 김 씨가 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 그리고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 먹었다가 재판에 넘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올해 4월에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죄가 있다, 유죄로 판단을 하고 벌금 5만 원을 선고를 했는데요. 일부에선 간식 꺼내 먹은 일로 이게 재판까지 간 물류회사나 벌금을 선고한 재판부 모두 좀 너무 야박하다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요. 김 씨가 이 판결에 불복을 하면서 항소를 했고 어제 항소심의 첫 재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이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임 변호사님, 그래서 먹은 게 1,050원어치예요. 양쪽의 주장이 지금 다른 거죠, 이게? 그렇죠. 사실 이제 이런 소송으로 끌고 온 이 배경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식 명령으로 5만 원이 나왔는데 지금 이걸 초코파이를 먹어서 약식 명령 5만 원 벌금을 받게 된 이 협력회사 직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정식 재판까지 가게 된 건데 물류회사 측에서는요. 다른 기사들은 이렇게 간식을 냉장고에서 꺼내 먹지 않았다. 그리고 간식을 제공할 때는 물어보고 먹는다거나 아니면 지금 이 사무직 직원들이 간식을 자발적으로 준 거지 이 냉장고를 열고 꺼내 먹으라고 한 적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지금 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탁송 기사가 간식을 꺼내 먹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먹은 것이다. 이렇게 입장이 다른 상태여서 이 초코파이 때문에 정말 정식 재판이 열린 상황입니다. 근데 임 변호사님, 이것이요. 기소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1,050원어치 절도 사건 때문에 최저 금액이라는 게 이런 게 없습니까? 그렇죠. 사실 절도죄라고 한다면 판사님도 좀 웃음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이거 너무 각박한 거 아니냐. 초코바이 때문에 재판까지 가야겠느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절도라고 지금 상대 측이 주장을 하고 있고 타인의 재물에 대해서 어쨌든 그것을 침범했다면은
소송으로 갈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럼 가령 만약에 사탕이 50원짜리다. 이걸 그렇게 이런 식으로 먹었다. 이것도 그럼 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약식명령이라는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벌금 정도를 부과할 수 있는 단계로 간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하고 기소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상대방 측에서 강력하게 일단 이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절도죄의 처벌을 요구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간단히 약식명령 5만 원 벌금으로 끝냈지만 이걸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정식 재판을 청구함으로써 오히려 사건이 더 커진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또 궁금한 것이 박주희 변호사님 1,050원어치를 먹었어요. 그런데 벌금은 왜 5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일단 벌금은요 형사처벌이지 피해 보상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예를 들면 3천만 원의 사기를 쳤다고 해서 3천만 원의 벌금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그리고 벌금의 최하한선이 5만 원 이상부터입니다. 그리고요 이 지금 기소된 이 기사 같은 경우는 동종 전과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범행 자체는 1,050원 정도로 굉장히 미약하지만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 판사가 양형에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형에 반영을 해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차피 재판이 됐으니까 여기에서 쟁점인 거는 고의성인가요? 이거를 알고도 먹었나? 이런 건가요?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고의가 있다라고 본 이유는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 자체가 기사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는 이 장소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무공간과 기사들이 드나들 수 있는 장소가 나뉘어 있는데 간식이 보관되어 있던 곳은 아무나 드나들 수 없는 사무공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허락을 받고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걸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간식을 꺼내 먹어도 된다라는 말을 회사 직원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다른 기사한테 전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치 않게 내가 이 간식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실한 판단이 없는에도 불구하고 먹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는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벌금 5만 원도 전과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응이 1,050원어치 빵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라는 반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세상이 각박해졌다 이런 반응이 지금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한 시민은 초코바이 포장지를 보면 정의라고 적혀 있는데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에는 정이 너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꼬집고 있고요. 또 다른 시민은 경찰 조사에 검찰 기소에 법원에 재판까지 받는 과정에 행정 비용이면 이 돈으로 초코파이 수천 개는 샀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세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도 이런 의견을 낸 것 같아요. 맞아요. 1,050원 절지라니 너무 각박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있는지 항소심에서도 따져보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일단은 재판이 진행이 되는 거니까 따져는 보겠다. 그런데 좀 각박하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